안녕하세요.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견디고 또 잘 대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주식시장에 한 25년 이상 있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은 처음 경험해 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또 대응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주가가 빠져서가 힘든 것보다도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자산시장에서 위험하다라는 건 손실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손실 엄청나게 날 것 같아라고 해서 그게 위험한 시장은 사실 아닙니다. 위험한 건 어떤 걸 위험하다고 하냐면 내가 모를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클 때 그걸 자산시장에서는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시장,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주가가 떨어질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위험하지 않죠. 그렇죠? 피할 수도 있고 대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일 어떻게 시장이 될지를 그게 상승할지 떨어질지 모른다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한국의 주식시장, 뭐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이런 상황을 반복했으니까요.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었다. 그리고 리스크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녹화 기준으로 해서 다시 코스피 지수가 6,200선에 근접하고 있고요.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간을 변화를 한번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6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변화 구간입니다. 잘 보시면 2026년 1월에 이게 4천 중반, 4천 초반 이때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3개월도 안 지나서 한 2개월 조금 더 지나서 3월 초에 6,300까지 상승했고 그 다음에 5,000까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변동성을 굉장히 키운 구간 이후로 지금은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우리 옛말이 정말 틀리지 않는 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자산시장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를 보시는 것처럼 거의 5천에서 6천 가는데 18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가장 큰 그 변동의 원인이었긴 하지만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급격하게 5천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글로벌 지수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런 전쟁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은 대한민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그런 폭도 컸고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물론 원천적으로 전쟁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을 키운 이유는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5천에서 6천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을 굉장히 키운 또 하나의 특별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산시장에서는 항상 가파르게 오른 건 뭔가 위험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여러분 주식 투자건 어쨌든 자산 투자를 하실 때 급격하게 상승한 건 뭔가 좀 여러분 의문을 좀 가지고 그리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뭐 그래프에는 없지만 최근에 금 가격이 이런 전쟁 이슈로 해서 오히려 빠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의 이런 자산시장 문법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독특한 변화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이 커지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최근에 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원인, 과거와 다른 변화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자산 시장을 판단하고 그리고 대응할 때 가파르게 오르거나 혹은 가파르게 떨어질 때는 뭔가 이렇게 비상등을 좀 켜놓고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지수를 보시면 이제 상승 구간, 하락, 변동 구간, 그리고 이제 지금 회복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구간을 얘기할 때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그 원인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왜 지금 회복하는지 이런 원인들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원인 파악이 굳이 필요할까? 그냥 이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과관계를 파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떨어져서 그럼 전쟁 때문에 떨어진 거야 하면 언제 올라야 됩니까? 전쟁이 끝나야 오르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거죠. 인과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하락했어. 그러면 전쟁이 끝나야만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주식을 안 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전쟁이 지금 녹화 기준으로 해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산 시장을 얘기할 때 특히 과거의 흐름, 과거의 흐름을 얘기할 때 인과관계를 꼭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가 정확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대응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전망하는 게 중요하지. 꼭 과거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해서 미래를 과거의 잣대로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호사가들이나 시장을 그냥 왜 떨어졌어? 그래서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지만 투자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좀 장황했나요? 어쨌든 그런 걸 한 가지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변화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그런 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구간별로 일종의 누가 주식을 샀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그거 아까 상승기, 하락, 변동기, 지금 회복기 이렇게 구분해 드렸는데 그때마다 주식 투자를 누가 팔고 주식을 누가 팔고 누가 샀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기관 투자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큰 모습만 보는 거예요. 상승기 때는 기관 투자자가 많이 팔고 그리고 외국인이 판 반면에 저는 이제 국민 투자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죠. 과거에 단어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개인 투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 투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국민 투자자들이 상승기에 굉장히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은 하락하고 막 변동성이 클 때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엄청 팔았는데 또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엄청 사요. 근데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한 거죠. 이 구간에 주식을 샀다는 것. 그런데 되게 잘했는데 최근에 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뭐 길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4월 들어서 회복하고 있는데 그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구간에 국민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을 막 삽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더 샀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회복할 때는 막 팔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들, 왜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걸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부정적 투자 심리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할 때는 개인들이 막 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포모 현상입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주가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나만 아웃되는 거 아니야? 나도 빨리 사야지 하는 개인들 그리고 국민 투자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근데 막 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막 20만 원, 21만 원에 막 사요. 그런데 주가가 막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는 손실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게 나의 의지로 산 건 아니고 일종의 부정적 투자 심리 중에 물타기라고 하는 건데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가가 막 빠지니까 내가 높은 가격에 사고 주가가 빠졌으니까 더 산 거죠. 더 샀어요. 일종의 이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잘했고 나쁘다를 얘기 드린 게 아니고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다시 지수가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샀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자, 주가가 올랐을 때 아주 고점에 샀는데 빠져서 물을 탔어요. 근데 이제 회복하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수익이라도 그리고 손실을 이제 회복했으니까 빨리 나 이제 주식 안 볼래. 이 변동성 신내. 뭐 이런 전쟁 일어나고 난리를 쳐. 역시 나 주식은 할 게 아니야. 나는 안 돼 하고 하면서 빨리 판다는 거죠. 일종의 처분 효과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심리의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죠. 상승기에도 내가 꾸준하게 사고 하락할 때도 어떤 주식시장의 상승을 믿으면서 회복을 믿으면서 샀고 그랬는데 이제 회복기에도 파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부정적 투자 심리들이 시장에 일정 부분 혹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공통된 한 지점은 뭐냐면 주식을요, 투자를 계획 없이 한다는 거예요. 심리에 이끌려서. 즉, 주가가 오르면 막 사요. 주가가 빠지면 심리적으로 이런 어떤 비자발적으로 내가 실종에 물을 타야 되니까 더 사요. 근데 오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또 혹시나 빠질까 이런 두려움으로 빨리 내가 이거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온통 감정과 심리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계획을 갖고 주식을 사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고 그리고 또 예상했던 일들이 나왔을 때는 계획대로 잘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쉽게 말해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는데 회복하고 있는데 주식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가장 큰 계획 중에 뭡니까?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올라가는 구간, 즉 주가가 올라가는 그 구간은 주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계획이었잖아요. 우리의 계획. 여러분 잊으셨던 분들은 과거의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왜 파냐는 거예요. 왜 팔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아직도 주식 투자를 심리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이끌려다 보니까 잘못된 의사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대로 못한다는 거죠. 계획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최근에 이런 수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뭐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 1년 동안 2,500에서 거의 6,000까지 이제 간 상황인데 거의 어떻습니까? 2배 이상이 오른 거죠. 자,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시장을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근에도 빠졌잖아. 그래서 빨리 회복했을 때 팔아야겠다. 이런 지배적인 어떤 투자 심리 관점들이 시장에 좀 많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면 많이 올랐다. 그런데 투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이거는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근데 투자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거죠. 가격은 내가 지불해야 될 거고 가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내가 목이 너무 말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커. 그러면 사 먹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한 거죠. 반면에
내가 지금 뭐 물도 엄청 먹었고 지금 뭐 배도 부르고 물 더 먹을 이유가 없는데 물을 아무리 싸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사면 됩니까? 사면 낭비죠. 아, 나중을 위해서 산다. 아니 그거는 지금만 보자고요. 지금만 보자고요. 일단 사서는 안 됩니다. 그죠? 가치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볼 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싼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이거보다 싸면 투자를 더 해야 되고 반면에 가치가 이제는 적정 수준에 오고 오히려 가치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이게 올라도 가치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PBR입니다. 이 PBR은 일종의 기업의 자산 가치를 다루는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나 PBR 잘 모르는데 하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PBR은 뭐다? 기업의 자산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PBR을 이제는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2배가 올랐는데 그 가치를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PBR이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그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글로벌하게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코스피는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치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2배가 올라도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 한국의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를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인 게 있었어요.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그게 바로 이 PER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Price Earning Ratio라고 그래서 아까는 PBR은 뭡니까? 자산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건 earning이에요. 이가 earning인데 이익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좀 더 미래의 지향점에 있는 거죠. 그거를 해봤더니 자산을 평가해봤더니 이건 저평가가 확실한데 이렇게 2배가 올랐음에도 그런데 이익으로 가치를 평가해봤더니 이제 상당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싼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익을 실현하느냐 이런 고민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항상 이 PER이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요. 이 PER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익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PER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건 아니고 다른 나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의 주식이 과연 싼 건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약간 퀘스천을 던질 수 있었는데 2026년 실적을 보니까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합니다. 즉 아까 보여드리는 PER은 그러니까 이게 미래이익을 놓고 산정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최근에 이익이 2026년도 우리가 예상하는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PER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코스피의 PER이 이익 증가 때문에 빠르게 지금 거의 이 단순하게만 볼게요. 2배 이상이 늘어났으니까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올해 예측되니까 올해 PER이 일종의 forward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익의 PER을 계산하면 쉽게 말해서 이게 23배 정도 되는데 10배 초반으로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PER도 저평가돼 있다. 다른 나라들도 올해 이익이 증가하겠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은 걸 감안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PER도 이제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저평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2배 올랐지만 자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싸다는 표현 할게요.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고 반면에 2배가 올라서 PER은 어느 정도 시장의 글로벌하게 평균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급증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니까 PER이 다시 낮아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BR과 PER을 같이 고려해도 이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2배 올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좀 더 미래를 보시고 앞으로 투자를 계속 계획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숫자를 보여드린 거예요. 핵심은 뭐다? 저평가 받고 있었는데 이익이 증가하면서 더 저평가 받고 있고 그게 오히려 회복하고 제대로 평가받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6천을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이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이익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놀랍죠. 이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입니다. 이번에 2026년 1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을 기록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놀라셨어요? 놀랐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대한민국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구나. 놀랍구나. 아, 진짜 이 반도체는 대단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2015년 1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거의 10년간 분기별 영업이익을 제가 그려드린 건데 어떻습니까? 2025년 1분기 이 57조 원의 이익이라는 건 뭐라 할까요? 이거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막대 그래프로도 보이죠.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장의 이유가 뭐라고 이제 생각되냐면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있죠. 다음 장 보시면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이 한 개를 제품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이익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의 증가폭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문법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내봤자 가장 많이 내봤자 20조 원이잖아. 그런데 57조 원을 이번에 냈어? 야, 이건 일회성이야. 과거를 봐봐. 그런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난 걸 일회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삼성전자 이익을 이렇게 내니까 오히려 주식을 팔아요. 선반영됐다고. 그거는 과거에 이걸로 해석하는 거죠. 일회성이네. 근데 여러분 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그동안 10조, 15조 내돈 회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판단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주 단편적으로는 뭐냐면 왜 일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지금의 이익 증가가 가격 상승에 있지 않습니까? 제품 가격 상승? 그러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제품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즉 공급자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건 뭐냐면 생산량을 막 늘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생산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현상을 그게 이제 시장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반도체는 아주 특수한 부분인데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이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D램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의 칩은 반도체는 과점 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면 수요가 지금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익 증가는 구조적이고
그리고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회사들이 의미 있게 공급을 증가시킬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끝난 시장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가격이 오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가격이 오르니까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내가 급하게 설비 투자하고 이래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시장의 변화를 먼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로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새로운 시대라는 건, 이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제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신 것처럼 AI 시대,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로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AI 시대의 쌀처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쌀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제한돼 있다. 그러면 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주식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이 D램 가격이 올랐다는 게 과연 많이 오른 걸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100% 오르고 또 100% 오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공포스러운 수준. 뭐냐면 이렇게 올랐으니까 에이 그거 오래 가지 못해, 또 빠지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의 가격이 오르는 게 과연 과거에 길게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건 기가바이트별로 D램 가격 트렌드를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25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D램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단 말이에요. 계속 떨어져만 왔죠. 두 가지 원인이겠죠. 하나는 기술 혁신이 있었고, 하나는 뭡니까? 공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조정 당하고, 그리고 또 소비가 감소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D램 가격이 계속 떨어져 오기만 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공급자가 안 생기고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근데 이 급등이라는 게 과연 과거의 그 역사적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렇게 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2026년 2분기에도 또 50% 오른다. 또 올해 연말로 가면 또 30-40% 거기에다가 또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나 갈지를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거냐, 엄청나게 높게 상승한 거냐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의 이익 증가, 이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아닐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돌아가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저평가의 원인, 반도체가 결국에는 빠르게 이익을 증가시키면서 심지어 PBR도 낮았는데 PER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가격만 보는 거고, 중요한 것보다 가치를 보는 건데, 그 가치를 평가해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위를 더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번외로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4월이잖아요. 4월, 5월 이제는 상장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까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투자자라면, 그리고 내가 그런 종목에 투자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실적 체크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이유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전자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종목도 쳐보고 내가 투자하는 종목, 관심 있는 종목들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연습, 쉽게 말해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주식 투자가 굉장히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력, 지역, 학벌, 그다음에 성별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주식 투자 잘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따지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심이요, 관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관심과 호기심을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부지런함. 이 두 가지는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또 성과하고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뭡니까?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 호기심과 관심을 갖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부지런하게 찾아보고 의문을 해소하는 그런 걸 여러분 하셔야 된다. 아니 돈 벌려면 그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도 안 하시고 그냥 남이 알려주는 종목 들어갖고 이거 한번 사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시대는 끝내야 된다.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호기심과 관심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차원에서 이 전자공인 시스템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 투자하고 있는 회사 한번 가보시고 감사 보고서도 한번 보시고 사업 보고서도 보시고 실적이 발표하면 실적 자료도 보시고 이런 어떤 연습과 관심을 가지셨으면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투자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막 오르고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게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나는 건 숙명과 같은 일입니다. 주가가 오를 확률은 50%고요. 주가가 떨어질 확률도 50%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손실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그리고 많이 오르면서 대부분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손실 경험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확증 편향이 좀 생기게 되고 과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변동성은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일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좋은 약이 쓰지만 좋은 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떨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투자의 목표는 수익을 내는 게 투자의 목표죠. 그죠? 근데 수익을 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랫동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시죠? 난 재미로 하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는 주식 투자를 나 돈 벌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로 남으려고 한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같은 일종의 컨센서스, 일치,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근데 여기서 꼭 하나를 고려해야 될 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수익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높이려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내가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도 커집니까?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동의하시죠? 투자를 내가 돈을 벌려고 해. 근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걸 하려고 해. 높은 거에 지향이 있어. 여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수익률을 높이려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즉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손실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자, 이 상황.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익률을 높게 유지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주식 투자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야, 거짓말 하지 마.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야. 이걸 우리가 배워왔죠. 그죠? 저는 거기에 반론을 하는 겁니다. 하이 리턴을 추구하면서, 즉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뭔데? 그게 뭔데? 바로 이겁니다. 그건 오래 투자하시면 돼요. 장기 투자하면 수익률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요. 잘 보세요. S&P 500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투자하면
네거티브 리턴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얻을 확률이 25%입니다. 어쨌든 75%는 수익을 얻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20년 동안 투자했다면 S&P 500에 갖고 있는 동안 네거티브 리턴, 즉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0%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20년 동안 S&P 500에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얼마나 높았을게요. 그 수익률을 다 챙기면서 손실날 가능성을 0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수익을 높이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즉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그건 오랫동안 투자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계속 복리를 얘기한 거예요. 즉 이거 한번 보실래요? 매년 1,000만 원으로 1년 동안 10%씩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이게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굉장히 거의 몇 배요? 17배 수익이 났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하면 이익도 엄청나게 증가하지만 리스크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면 결국 오랫동안 투자해야겠다라는 게 중요한 목표가 돼야 돼요. 오랫동안 투자하셔야 돼요.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게 목표인데 이거 보세요. 제가 그래 나 높게 나 돈 많이 벌려고 나 주식 투자 오래 할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1년 동안 10% 이익 얻어서 1,100만 원 벌었습니다. 좋습니다. 욕심 안 내고 계속 이걸로 투자해요. 돈 더 있지만 욕심 안 내고 우리는 오랫동안 투자할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또 10% 냈고 1,210만 원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나 2년 동안 20% 벌었는데 2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오랫동안 투자했기 때문에 욕심 안 내고 계속 마음을 유지하면서 심리를 도닦으면서 3년 또 투자했어요. 또 10% 수익이 났어요. 1,300만 원이 됐는데 31만 원이 또 붙습니다. 이게 복리 효과인데 그러면서 4년 5년 동안 돼서 이게 5년 동안 10%씩 내서 50% 수익을 낸 게 아니고 얼마 수익을 냈습니까? 거의 61%를 냈죠. 그래서 1,610만 원이 됐어요. 너무 잘했죠. 이 상태를 30년 동안 계속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나는 1억 7천의 목돈을 얻어야지라고 그랬는데 6년이 딱 되는 순간 갑자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투자 천재다. 그래서 단번에 끝내야겠다. 자, 한 번에 내가 더블 일으키고 쉽게 말해서 한 10배 수익을 내서 가자. 한 방으로 가자. 6년 시점에는 무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얻었던 게 800만 원이 됐습니다.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런 분들은요. 이제 주식 투자를 실망하고 아예 이제 안 해요. 안 해. 오히려 더 무리하면서 빨리 1,600만 원 벌려고 또 무리한 투자를 해서 이게 거의 또 100만 원, 200만 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수익률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수익률 계산을 또 잘못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수익을 높이려면 오래 투자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는 간과하는 거죠. 그러면 오래 투자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나 여기서 대박 나야지 이러면 오래 투자 못합니다. 필연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너무 많은 돈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금액이 적을수록 오래 투자가 가능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한 사람들이 오래 투자할까요? 1억 투자한 사람들이 오래 투자할까요? 1,000만 원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0% 이익 얻고 20% 얻으면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1억 해서 10% 이익 얻어서 1,000만 원 벌잖아요. 그럼 바로 빼내서 막 다른 데 쓰고 이럴 겁니다. 오래 투자가 잘 안 돼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투자자? 욕심을 내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욕심을 안 내야 결국 그게 돈이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다?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큰 손실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욕심과 큰 손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욕심과 큰 손실을 내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투자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강조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 드린 걸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 그리고 시장을 판단하고 해석할 때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는데 바로 일단 이거. 자, 자산 시장의 위험한 건 뭐다?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살 때 뭐 엄청 오를 것 같아. 그동안 엄청 올랐어. 그건 뭐냐면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은 장기 투자할 때 여러분 피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은 주식은 사지 않는 겁니다. 야, 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요.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되는 주식은 사지 마세요. 오히려 그래야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또 하나 변동성 차원에서는 뭐냐면 왜 변동성을 위험하다고 보냐면 변동성의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건 뭐다? 변동성이고 그 변동성의 근저에는 뭐가 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내일 그러면 투자를 의미 있게 하시면 안 돼요. 피하시고 회피하시고 조심하셔야지. 네, 이해하셨죠? 그 말씀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나의 투자의 목표. 여러분 우리의 투자 목표가 오랫동안 투자에 있다면 여러분 결과가 아니고 과정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건 숙명과 같은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손실을 줄이고 내가 계속 투자해 나갈 수 있다면 그 손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손실에 절망하고 단기적으로 끝내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의 결과 손실 났어요, 이익 났어요. 다 저 최근에 주가 2배 올라서 고마워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결과만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과정을 밟았는가. 근데 손실을 났을 때 나는 어떤 과정을 잘못 밟았는가를 반추하고 복귀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과정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나 주식 2배 벌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을 어떻게 해서 벌었냐는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야, 내가 누가 알려줬어. 이 과정은 좋은 겁니까? 이 과정을 지속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계속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믿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그걸 믿다 보니까 손실도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오랫동안 우리가 투자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 결과가 아니고 과정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죠? 우리의 목표는 오랫동안.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하려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손절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크게 빨았을 때는 반드시 팔고 가야 된다. 리스크,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이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손절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 thumb sucking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워렌 버핏이 어떤 말을 했나?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얘기하죠. 복리 투자를 얘기하고. 그런데 워렌 버핏도 주가가 빠지면 반드시 팔았어요. 손절매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 투자라는 건 한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종목을 샀는데 예측치 못하게 주가가 크게 빠지면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 투자는 시장에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지 한 종목을 오래 갖고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장기 투자는 뭐다? 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오래 남아있고 투자를 오랫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손절매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시장이 변동성이 있는 구간을 경험했죠.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틀 동안 지수가 20% 빠져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서브프라임도 경험했고 유럽 금융위기 뭐 이래서 코로나 뭐 이런 거 다 경험했는데 닷컴 버블도 경험하고 그랬는데 주가가 이틀 동안 지수가 20% 가까이 빠진 건 전 처음 경험해 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전 좋다고 봐요. 왜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험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 난 어떻게 대응했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지? 그리고 난 어떤 감정이었지? 어떻게 행동했지? 이거를 꼭 기록에 남기세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의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록만이 여러분들 장기 투자의 발판이 돼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시고, 자, 기록할 때 일반적인 기록입니다. 이제 투자를 할 때 일반적인 기록도 계속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 내가 매수한 이유, 내가 이거 주식을 왜 샀는지 친구가 알려줘서 샀어요. 적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과정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식을 살 때부터 뭘 기록한다? 내가 이 주식은 얼마 이상 빠질 때 난 무조건 팔 거야라는 손절매 가격을 꼭 적고, 주가가 이렇게 변동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변동된 이유, 그리고 나의 예상과 달랐다는 이유를 적고, 그리고 마지막에 팔 때 내가 매도하는 이유. 주가가 빠져서 나 팔 거야. 그것도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처럼 내가 그렇게 샀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팔 거야. 이건 좋은 이유가 아니다. 오른 주식을 왜 파냐? 이런 말씀 드린 거잖아요. 그걸 계속 이제 반추하는 거죠.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이제 유명한 바둑 기사들, 특히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창호 기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복기다. 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은 바둑을 두고 나서 그게 승리한 바둑이건 아니면 진 바둑이건 끊임없이 복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바둑을 두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기가 중요합니다. 기록하시고. 근데 기록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속하지 못하잖아요. 간단하게 적고. 예,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오랫동안 하시면 좋겠다. 근데 왜 또 오랫동안 투자해? 그건 뭐다? 높은 수익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손실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오랫동안 투자하시면 된다. 그러면 시장에 꼭 오랫동안 남아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끝날 시간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주식시장, 저는 가치를 평가할 때 가격은 2배가 올랐지만 가치를 평가할 때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동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왔던 ETF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 그리고 여러분 투자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투자 목표는 수익을 많이 내는 거다.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오랫동안 투자하면 최고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된다, 시장에. 그러면 손절매, 쉽게 말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변동성이 큰 시장을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해서 이 시장을 적고 그리고 이 시장을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기록하는 걸 이어나가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응원 드리고 또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함께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막 휩쓸려 가지 마시고 오랫동안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